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미 연방수사국이 이번 사건을 숨진 용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동기를 조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 관한 논산과 서천 등 전국 5개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부여와 금산이 제외되면서 추가 선포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한이 오늘로 마감됐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기 아산시장이 지난 2년 동안 11번이나 국외 출장을 다녀오고 재판 결과에도 또다시 유럽 출장을 추진하자 시의원들이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속보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FBI는 숨진 총격범의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정신병력이나 특정 이념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한 토머스 매튜 크룩스가 이전에 수사망에 오른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으며 정신병을 앓았거나 특정 이념에 연루됐다는 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테러며 암살 미수로 간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세 현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총격범의 차량과 집에서는 폭탄 제조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AR-15 계열 반자동 소총은 크룩스의 아버지가 6개월 전에 합법적으로 구매한 걸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There's going to be a long investigation into exactly what took place and how the individual was able to get access to the location, what type of weapon he had. All that it is really days, weeks, and months of investigation. 크룩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당원이지만 동시에 진보 성향의 유권자 단체에 $15를 기부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정치 성향이 혼재된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는데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의 전형적인 가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지역 양로원 주방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창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동창은 크룩스가 1학년 때 사격팀에 들어가려다 실패했고 딱히 인기가 있진 않았지만 평범한 학생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I didn't know him enough to really comment on him, but he was bullied, outcast, alone. You know how kids are nowadays. 한편 피격 현장에서 희생된 사망자는 50대 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아내 그리고 두 딸과 유세 현장을 찾았으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렸다고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에 입은 총상에도 불구하고 원래 예정대로 공화당 전당대회 개최 장소인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이동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틀 사이에 대국민 연설을 3번이나 했는데 정치적으로 과열된 사회 분위기를 가라앉힐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오른쪽 귀를 관통당한 총상에도 불구하고 예정됐던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이동했습니다. 밀워키 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려올 때는 오른손 주먹을 2번 힘있게 치켜 세우게 됐습니다. 밀워키로 출발하기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당대회 일정을 이틀 연기할 것을 검토했지만 총격범 때문에 일정을 바꿀 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후보로 공식 선출되며 오는 18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에서 한 차례, 백악관으로 복귀한 후에 2차례 등 이틀 사이 모두 3차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담화에서는 이번 암살 시도를 거듭 규탄하면서 2021년 미 의회 의사당 점거 폭동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남편에 대한 공격 등 과거에 있었던 정치 테러 행위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You know, the political record in this country has gotten very heated. It's time to cool it down. We all have a responsibility to do that.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범인의 동기를 모른다며 신속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국회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으로 들어갔고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들 간 표심 잡기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여당의 새 지도부 선출 뒤 여당 내 기류를 살펴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단 끝나고 나서 본회의 소집이나 이런 의사 일정도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최해병 특검법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일정한 어떤 가닥이 그때쯤이면 잡힐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상설 특검을 활용해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선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설 특검과 관련해 국회 규칙을 개정해 국회 추천 몫을 독점하려 한다며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 규칙을 흔들면 상위법을 흔들고 헌법을 흔듭니다. 결국 나라를 흔들어 혼돈에 빠뜨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환점을 돈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는 나머지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전당대회 후보자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가졌는데 이계호 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제시한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 최종 시한입니다. 수련병원들은 오늘까지 복귀나 사직 여부에 대해 응답이 없는 전공의는 사직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전공의들은 아직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의대 교수단체들은 일괄 사직 처리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전국 수련병원들이 오늘까지 미복귀 전공의 만여 명에 대한 사직 처리를 마무리합니다. 각 수련병원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복귀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등 전국 주요 수련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에게 오늘 낮 12시까지 복귀나 사직 여부를 알려달라고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 일괄 사직 처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병원 측 통보에 회신한 전공의는 극소수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수련병원 소속의 한 사직 전공의는 내부 논의를 통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며 복귀 의사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수련병원들은 오늘까지 복귀 인원을 집계한 뒤 결원을 확정해 모레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의대교수단체와 의사협회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공의 일괄 사직 처리 방침에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를 진정 바란다면 애초에 이들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 소속된 전체 전공의 13,000여 명 중 출근한 전공의는 1,100여 명으로 전체의 8.1%입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최근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국 5개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충남에서는 서천과 논산이 포함됐는데요. 하지만 같은 시기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부여와 금산이 제외되면서 추가 선포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집중호우 피해를 본 지역에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곳은 전국 5개 지자체입니다. 논산시와 서천군, 충북 영동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2반면으로 사전 피해 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해 우선 포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고 피해 주민들에겐 재난지원금 지원과 국세와 지방세, 일부 공공요금이 감면됩니다.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또 감사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비슷한 피해를 보고도 당장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충남 부여와 금산 등을 중심으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곳 부여는 올해로 3년 연속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나면서 농민들이 정부 차원의 수해복구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이제 엄청나게 지금 피해가 지금 한 2배가량 늘어나가지고 저희도 지금 막막합니다, 진짜 솔직히. 지자체 산정 피해 규모와 정부의 산정 기준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보상이 턱없이 낮은 농작물 재해보험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지난주 대전에 내린 폭우로 유등교가 침하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둔산과 유성을 잇는 갑천대교에서도 이 다리에 설치된 통신 설비가 크게 파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시민들의 부상은 물론 통신선이 끊길 위험마저 있어 보이는데 정작 대전시는 아직까지 피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갑천을 가로지르는 교각 아랫부분. 다리 하부를 감싸고 있던 널따란 철판들이 종잇장처럼 맥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손만 뻗으면 쉽게 닿을 수 있는 높이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리 밑을 지나던 시민들은 깜짝 놀라 갑자기 고개를 푹 숙입니다. 많이 위험한 상태. 거기다 자전거 타면 한 50cm 올라가잖아요. 저도 키 조그만데도 저 닿겠는데. 해당 철판은 다리를 지나는 통신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일 새벽 쏟아진 폭우로 갑천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떠내려온 부유물들이 부딪혀 일부가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떨어진 철판 끝을 보면요, 보기에도 매우 날카로워 보이는데요. 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는 부딪히면 자칫 크게 다칠 수 있을 만큼 위험해 보입니다. 게다가 통신선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절단 위험이 큰 상황인데 정작 대전시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량만 200개 정도 돼서 근데 담당 직원은 둘밖에 없거든요. 비 오고 나서 일제 점검을 확인하지 못하고. 갑천 산책로 주변에도 물살을 못 이기고 기울어진 가로등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부러진 가로등 태양광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위험한 거는 빨리 이제 정비를 할 건데 새로 세우는 거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관급자재를. 그래서 좀 걸릴 것 같아요. 기후변화로 해마다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전 예방부터 사후 복구까지 철저하고도 신속한 안전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장마와 집중호우 영향으로 상추와 깻잎 같은 신선 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삼겹살로 상추를 싸먹는 게 더 저렴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채소값 고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황은 황정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형마트 채소 판매대. 20여 장 포장된 깻잎 한 봉지가 2,090원, 한 장에 100원에 육박합니다. 이달 초 2,000원 중반대에 팔리던 130g들이 청상추 한 봉지도 4,990원, 100g에 2,690원씩 파는 국내산 삼겹살보다 비쌉니다. 구이를 해먹으려고 고기와 쌈채소를 들었던 캠핑족들은 채소 가격을 보곤 도로 내려놓습니다. 여행을 가려고 이제 고기도 사고 채소까지 사려고 이쪽에 와봤는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상추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서 장마에 집중호우로 출하가 감소하면서 신선 채소와 과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기준 청상추 1kg의 도매가는 17,230원으로 이달 초와 비교하면 140% 이상, 깻잎은 133% 올랐습니다. 애호박과 오이, 참외와 수박 등도 30에서 80%까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자 물량을 대량 확보해야 하는 대형 마트들도 비상입니다. 기존 수급에 더해 추가 산지 확보에 나섰습니다. 주요 산지들의 생산, 작황 현황을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대체 산지나 추가 산지 등을 다른 쪽에서도 확보를 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장마가 끝나도 본격적인 폭염과 태풍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채소값 고공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에 또다시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예고된 가운데 올 장맛비는 이미 평년 수준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례적인 올 여름 날씨, 그 원인을 김민경 기상전문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정체전선이 또다시 중부지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세력이 강해져 모레까지 서울 등 중부지방에 최대 100mm, 그 밖에 전국엔 20에서 80mm가량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은 남해안, 수요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니 피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폭우가 반복되면서 올여름 장마철 강수량은 이미 평년의 1.5배에 이릅니다. 반면 이맘때쯤 활발하게 발생하는 태풍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우리 기상청은 물론 태풍 발생 구역을 감시하는 일본 기상청도 미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도 태풍은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기승을 부린 적도 인근의 고수온 현상, 엘니뇨가 물러가고 그 반대 현상인 라니냐가 발달하고 있다는 데 주목합니다. 적도 동태평양의 해수온이 최근 급격히 떨어지면서 당장 이달부터 라니냐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이제 서쪽으로 확장을 해서 태풍 발생 구역을 덮어버리고 태풍 발생이 적어지고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수증기도 많아져서 더 많은 강수가 우리나라에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뀐 건 관측 이후 70여 년간 3차례. 태풍 발생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만 태풍 발생이 줄어들더라도 일단 발생한 태풍의 위력은 더 강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이처럼 기후변화, 나아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의 기상 상황은 이미 일상이 돼버린 느낌인데요. 폭염과 폭우는 물론 산불의 슈퍼태풍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대응은 무엇인지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홍재호 연구위원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6월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더니요. 지난 10월인가요? 군산에는 시간당 131mm, 우리 지역 서천에도 시간당 111mm라는 기록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자, 우선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근본 원인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를 네, 벗어나서 이 문제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지금 지구온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가 내놓은 평가에 따르면 지금 현재 온난화 수준이 벌써 산업혁명 이래 1.1도씨에 도달했다고 하고요. 작년만 평가해 보니까 이미 1.5도씨에 육박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극한 기후 현상이 더 빈번하게,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사실 지구과학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1.1도, 1.5도 높아지는 거, 뭐 1, 2도 높아지는 거, 그거 별거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겁니까? 네, 온실가스 농도로 예를 들면 지난 80만 년 동안 관측되지 못했던 고농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산화탄소 농도 같은 경우에 430ppm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뜨거워지고 있는 속도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알려져 있는 온난화 속도보다 지금 100년간 1.1도씨 정도가 거의 10배 이상 20배 가까운 속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네, 뜨거워지는 정도가 매우 빠르다. 자, 그렇게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면서
요즘에는 그런 고민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상청에서도 자, 여름의 정의를 저희가 보통 7, 8, 9월을 여름이라고 하는데 여름을 5월에서 한 9월 정도까지를 우리가 여름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장마라는 표현 대신 한국형 우기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기상학계에서 있다고 하는데 박사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논의가 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장마철,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뭐 봄가뭄철, 산불 네, 위험 시기, 네. 뭐 홍수기와 갈수기 네. 이런 시기가 네. 무색할 정도로 네. 우리가 계절을 어기는 극한 기후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네.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논의는 보다 더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이렇게 확정적인 사실이 발표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덧붙여서 여쭤본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24절기 이거는 뭐 수명을 다했다고 봐도 뭐 큰 문제는 없겠군요. 네, 평균적인 변화는 뭐 24절기 따라가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 평균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현상들이 너무 빈번하게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장마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지만 벌써부터 태풍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뭐 10월, 11월 가을 태풍 여기에 슈퍼 태풍 가능성까지 크다고 하는데 자, 슈퍼 태풍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뭐 그럼 충분히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기가 1도가 따뜻해지면요. 수증기 함량이 7% 증가합니다. 이는 더 큰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거고요. 지구온난화로 바다가 점점 따뜻해지다 보니까 태풍이 생성되는 위도 자체가 우리나라 가까이로, 적도부터 우리나라 가까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더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상륙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뭐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말씀하신 슈퍼 태풍의 확률 분명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태풍이라 그러면 적도 부근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에너지를 모으잖아요. 그게 이제 한반도 주위에서 생길 가능성이 크다. 맞습니다. 네. 그럼 더 피해가 커지는 겁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태풍이 조금 약화되면서 이렇게 동쪽으로 꺾여나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강한 건강하고 젊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해버리면 더 큰 피해, 풍수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세력이 약해지기 전에 전성기의 태풍이 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 같은 온난화가 계속 된다면 태풍 이외에 저희가 좀 예측하고 대비해야 될 기상 이변, 기상 변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후변화로 피해가 발생하는 측면을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온난화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피해들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여름이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반대로 20일 짧아졌습니다. 이렇게 계절 길이가 바뀌게 되면 생태계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고요. 따라서 뭐 생태계 파괴뿐만이 아니라 이제 농수산이나 임업과 같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 측면은 앞서 말씀드렸듯 단기간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극한 기후 현상이 더 빈번하고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지금 충청권에 발생한 폭우뿐만이 아니라 가뭄 그리고 폭염과 한파 같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산업계 전반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앞서 말씀해 주신 얘기는 그거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또 반대로 식물들의 광합성을 증진시켜서 흡수량을 늘리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또는 메테인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이동하거나 조리하거나 냉난방을 할 때 최대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실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자원 소비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원의 소비도 줄이지만 재활용을 늘려서 자원의 재생 관점에서 생활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에어컨을 쌩쌩 트는 이 습관부터 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혁이 검찰과 사전 협의 없이 오늘 오후 자진 출석했습니다. 구제혁은 협박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 역시
이 사건 배후 세력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쯔양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튜버 박정원 씨. 박 씨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혁, 이준희 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쯔양을 협박한 적이 없고 쯔양 측에서 폭로를 막아달라며 먼저 요구해 합의하에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쯔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쯔양님께서 먼저 해주셨고 그쪽에서 먼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해야 되는지 요청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 사건의 배후 세력이 있고 자신 역시 피해자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쯔양 소속사 대표 등과의 통화 녹취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쯔양님 사건 또한 대한민국 최고학府카르텔이 본인에 대한 폭로, 본인에 대한 고발을 막기 위한 희생양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씨는 검찰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실제로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유튜버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지난 10일 이 씨 등을 비롯한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 피해를 언급하며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담긴 녹취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쯔양 측 법률 대리인은 그동안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을 받아왔다며 이 씨를 포함한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쯔양 측은 2차 피해와 함께 허위 사실 유포도 늘어나 깊은 고민 끝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이 수원지검에 있는 만큼 이 씨의 공갈 사건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수천만 원의 수상한 돈 뭉치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수사 결과 이 돈의 주인은 혼자 사는 80대 노인으로 확인됐는데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조희수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배낭을 맨 노인이 아파트 화단을 배회합니다. 이어 건물 주변을 서성이고 지하 주차장 내부를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지난 4일과 6일, 7,500만 원의 돈 뭉치가 잇따라 발견된 아파트입니다. 경찰은 이 80대 노인 박모 씨가 돈 뭉치의 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돈 뭉치 띠지에 찍힌 정보로 은행과 인출 날짜를 알아낸 뒤 고액 인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인을 찾아낸 겁니다. 고액 인출한 사람들을 상대로 일일이 인출 경위와 사용처를 확인하였는데 확인되지 않는 고령의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확인해서 이 돈은 박 씨의 집이 재개발되면서 받은 보상금으로 박 씨는 수시로 고액의 현금을 인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혼자 사는 박 씨는 폐지를 주어 생계를 꾸려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파트 화단에 돈을 놓아둔 것은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울산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박 씨가 왜 연고도 없는 이 아파트에 거액을 놓아둔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돈 뭉치 전액을 박 씨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희수입니다. 지난주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기 충남 아산시장이 올해 국외 출장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년간 11번이나 국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재판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국외 출장을 추진하자 시의원들이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당선 직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기 아산시장이 모레 유럽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문화예술 교류 명목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을 방문하는데 취임 이후 12번째 국외 출장입니다. 박 시장은 취임 2달 차인 2022년 9월 독일을 시작으로 한 달 뒤 유럽 4개국, 이듬해에는 일본 등 4개국을 잇따라 찾았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유럽 등 6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찾은 나라만 17개국, 체류 기간은 70일로 2달에 한 번꼴로 자리를 비운 겁니다. 투자 유치 목적의 방문도 있었지만 대부분 정원과 온천 관련 선진지 견학에 집중됐습니다. 잦은 출장에 재판 일정까지 지연돼 방탄 출장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직이 상실이 되면은 그게 이제 지속이 되겠느냐는 거죠. 거기에 투여된 공무원들의 시간과 시민들의 세금이 좀 무용지물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출장 비용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결국 시의원들이 박 시장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해외 출장을 나가서 과연 우리 아산시에 도움이 됐던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저희 시민들을 진짜 무시한다는 것밖에는. 이에 대해 아산시는 시장의 출장이 외국 기관들과 이미 논의된 사안인 만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이 문제를 취재한 이정은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그동안 시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지적은 많았었는데 이렇게 시의원들이 시장의 국외 출장을 막기 위해서 출국 금지 신청을 했을 정도라면은 그동안에 누적된 갈등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박경기 아산시장이 당선 무효형이라는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도 있는 데다가 또 시의회 반발 이렇게 큰데 이를 무릅쓰고라도 12번째 출장을 가야만 하는 뭐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겁니까? 저도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내일 모레 시작하는 박 시장의 12번째 국외 출장지는 이탈리아 베니스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랑스 마르세유 등입니다.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여름 휴양지로 대표적인 곳인데요. 이번 국외 출장 목적에 대해 아산시는 특별한 행사나 중요한 미팅이 있는 건 아니고 문화예술 분야 교류에 물꼬를 틀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산시는 내년에 국제 백인백색 비엔날레를 열 계획이라면서 세계 3대 비엔날레 개최지인 베니스를 방문해 이런 준비 절차나 운영 방식을 전수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백인백색 비엔날레는 지난 5월 추경심사에서 시의회가 관련 예산 6억 원을 전액 삭감해 현재로서는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개최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비엔날레 사전 준비를 위한 이번 출장에만 4,500만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네, 비엔날레 준비를 위해서 이제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도 뭐 올림픽이나 다른 대형 비엔날레 같은 대형 국제 행사를 치른 이력도 있고 사실 이 출장 기간이 좀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안에 이런 준비 절차나 운영 방식을 얼마나 배워올 수 있을지 사실 이것도 의문인데 그렇다면 앞서 다녀온 출장을 보고 저희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1번이라는 횟수도 횟수지만 그간 출장 내용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출장 결과 보고서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보고서를 통해 지난 11건의 국외 출장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비엔날레 행사 준비 출장,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취임 2달 차에 급박하게 진행했던 독일 출장을 포함해서 전체 출장의 절반에 달하는 6건의 출장이 이 비엔날레와 정원, 온천 등 아산시가 추진하는 문화행사 관련 벤치마킹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국외 출장을 이유로 재판 일정까지 미뤄서 방탄 출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 5월 열흘짜리 출장도 온천 탐방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연수가 목적이었습니다. 출장 때마다 대여섯 명의 공무원이 동행하면서 지금까지 출장비만 2억 원 가까이 지출됐습니다. 이 국외 출장 보고서는 주로 방문 국가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 기관 미팅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수준이라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출장의 성과는 형식적인 출장 보고서가 아니라 지역민들의 체감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 출장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되고 출국 금지 신청까지 접수된 이 상황은 박 시장과 아산시가 숙고하고 해명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뭐 비단 박경기 아산시장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이 상당한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런 외유성 출장 이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네, 지방의회는 사실 형식적이라고 해도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자체장의 출장은 사전, 사후 검토 모두 더 느슨한 편입니다. 공무원의 국외 출장은 대부분 심사위원이 공무원으로 꾸려지다 보니 이 지자체장의 일정에 대한 심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요. 시의회가 있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관련 예산을 삭감해도 지자체장이 출장을 강행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의 국외 출장을 제도로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은 건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지자체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밑바탕돼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무게에 걸맞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민의 혈세로 다녀오는 국외 출장인 만큼 이번에는 이 단순 보고서 작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달 도안지구 등 신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대전에 4,400가구가 넘는 대규모의 아파트 공급이 시작됩니다. 일반 시민들의 선호 지역인 만큼 침체된 분양시장에 반등을 가져올지가 관심인데요. 하반기 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 박병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도안지구에 오랜만에 터파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달 말 분양을 앞둔 2-5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29블록과 31블록에 각각 700여 가구씩 모두 1,50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인근 2-2지구 4블록과 5블록은 이보다 앞서 분양에 나섭니다. 이르면 오는 19일 견본주택을 열고 2,500여 가구의 청약을 받습니다. 거의 70% 정도가 84 타입입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84 타입에 대한 선호도는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도안지구 4천여 가구를 포함해 이번 달 대전에 공급되는 신규 물량은 4,400여 가구, 상반기 전체 분양 물량인 4,300여 가구보다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선호 지역인 만큼 이곳의 분양 성패가 7차례 연속 미분양을 기록하며 침체 중인 대전의 분양 시장 반등을 좌우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관건은 이번에도 분양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안지구에 이번에 공급되는 단지들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분양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대전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청약 시장에 훈풍이 좀 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이 만약에 미분양으로 된다면 대전의 어떤 전반적인 분양 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기 힘들 거로. 전문가들은 하반기 대전 지역 입주 물량이 상반기에 2배에 이르는 7,100여 가구에 달해 기존 주택 매매와 전세 시장은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겠고 중장기적으로 세종 지역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답게 오늘 낮 동안 후텁지근했습니다. 그만큼 대기도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밤까지 많게는 60mm 이상의 소나기가 더 올 것으로 보이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해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낮부터 모레까지 비가 오겠고 적게는 30mm에서 많게는 80mm가량이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전과 세종 23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세종이 29도, 대전과 공주, 논산 30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중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22도, 서산 23도, 한낮에는 당진이 29도, 아산이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중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이 22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보령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오락가락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우산 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